당신은 혹시 자기 인생에 벌써 판결문을 써버린 적 있습니까?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구나. 혹은 이 나이가 되었는데 손에 남은 것이 별로 없구나. 라고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하는 냉혹한 시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조용히 스스로에게 하나의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 판결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법정에서 내려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 공식적으로 확정해준 사실도 아닙니다. 그저 혼자 마음속에서 어쩌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내려버린 선고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번 그 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마치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듯 그 판결은 과거의 모든 노력을, 현재의 모든 의미를,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스스로를 단죄해버리는 걸까요?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몇 살까지 이것을 이루어야 하고 이 나이에는 이 정도의 성취가 있어야 하며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뒤처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SNS를 열면 남들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넘쳐나고 뉴스에서는 젊은 나이에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비교하고 측정하고 결국 부족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판결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의미 없이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 우리는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인생의 중간, 어디쯤에서 스스로에게 최종 점수를 매겨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실각했고 출세의 길은 영원히 막혔으며 가족과도 떨어져 외로운 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왜 무엇을 보았기에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는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의 시선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내려버린 그 판결, 어쩌면 그것은 진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중간 장면만 보고 전체 결말을 단정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실패라고 규정된 시간 속에서 오히려 가장 빛나는 의미를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정약용과 함께 인생의 판결을 다시 읽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삶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실패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정약용이라는 한 사람의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정약용.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수를 남긴 학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살았던 시간의 대부분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28세에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수원 화성건설의 기중기를 설계하고 개혁적인 정책들을 제안하며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 순간 정약용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라는 혐의로 탄압받기 시작합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그의 형 정약종은 순교합니다. 정약용 자신은 사형을 면했지만 경상도 장기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라도 강진으로 이배되어 그곳에서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8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1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청년이 중년으로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은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멀어졌고 유배라는 이름으로 삶의 무대에서 강제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분명한 실패자였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벼슬이었습니다. 학문을 닦는 것도 결국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를 위해 일하기 위함이었고 집안의 명예도 높은 관직에 오른 자손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유배형을 받아 모든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복권될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생명은 완전히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유배지 강진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습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했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은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역적의 가족, 천주교를 믿는 이단자로 손가락질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은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혀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유배객들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쓴 수많은 글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인생을 비관하는 대신 오히려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강진이라는 작은 공간을 거대한 학문의 실험실로 만들었고 유배라는 고통의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적 탐구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대체 무엇이 그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정약용은 인생을 결과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높은 관직에 올랐는가, 권력을 얻었는가, 명예를 누렸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세상에 남길 것인가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외부의 평가나 사회적 성취보다는 자신의 내면과 실천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대작들이 모두 이 유배 기간 동안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의 자세, 나라를 경영하는 원리, 형벌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법 등 조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기록했습니다. 당장 자신이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 누군가는 이 글을 읽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 믿으며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성공이 아닌 의미를 추구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정약용에게 18년의 유배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찾은 시간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라는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실패자라고 부를 때 그는 조용히 자신만의 성공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보는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약용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확인하게 되고 SNS를 열면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과 나의 평범한 하루를 견주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고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 성공했다는 뉴스를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급해집니다.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세상에 인정받았는지.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삶의 값을 매깁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시험지에 점수를 매기듯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순위표에서 자신이 뒤처져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패배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을 미덕으로 가르치고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며 눈에 보이는 성취를 가치의 척도로 삼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기준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기준이 유일한 것일까요?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그 기준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잘 되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였습니다. 외부의 평가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이 순간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주어진 시간을 대하고 있는지가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인드 전환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혁명입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정약용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한양의 권력 중심에서 수백 리 떨어진 변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아니 평생 이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으며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의 인생은 여기서 멈췄다. 다시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허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그는 복권에 대한 기대나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는 대신 전혀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전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후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태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전자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이지만 후자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입니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의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고 삶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낮에는 책을 읽고 연구하며 글을 썼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원리, 더 나은 통치의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성찰했습니다. 그는 유배지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도 무한한 정신의 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이 그에게는 거대한 학문의 우주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몸이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상은 그를 유배온 죄인으로 보았지만 그 자신은 스스로를 배움을 실천하는 학자로 규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실패한 정치인이라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자신을 후대를 위해 지혜를 기록하는 사상가로 여겼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원하는 만큼 높이 오르지 못했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만큼 많이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바랐던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대신 나는 오늘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를 묻는다면, 나는 남들보다 뒤처졌는가 대신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는가를 묻는다면, 나는 세상에 인정받고 있는가 대신 나는 내 안의 가치를 지키며 살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주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같은 결과를 마주해도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남들이 정한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기준은 정말 당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강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실패라는 사건과 실패한 인생이라는 해석을 말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규정해버립니다. 이것은 해석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인생의 패배자야 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것은 해석입니다. 실패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인생은 해석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건은 객관적이고 한정적이지만 해석은 주관적이고 확장적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해석은 나라는 존재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사건은 과거의 한 시점에 머물지만 해석은 현재와 미래까지 지배합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건은 받아들였지만 그 사건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유배형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발버둥 치거나 현실을 외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배를 온 죄인이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구나 하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는 유배를 온 죄인이라는 사건이 쓸모없는 인간, 실패한 인생이라는 정체성으로 확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건과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상황과 본질을 구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유배지에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내 전부는 아니다.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건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우울한 날이 있다고 해서 삶 전체가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정약용은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되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둡다고 해서 앞으로의 모든 순간까지 어두운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왜 이런 말이 필요했을까요? 감정은 지나가지만 판단은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우울함은 감정입니다. 그것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아침에 왔던 우울이 저녁에는 조금 가라앉을 수 있고 오늘 느낀 절망이 내일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본질적으로 유동적입니다. 변화하고 흐르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판단은 다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판단은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남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너는 부족해, 포기하는 게 나아. 판단은 감정보다 훨씬 더 오래, 더 깊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감정이 판단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순간의 고통이 영원한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 중 하나는 멈춤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멈추었습니다. 글을 쓰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을 읽다가 붓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문득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멈춤은 나태함이 아니었습니다. 도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적극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부족함을 탓하고 현실을 비관하던 내면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좀 더 부드러운 시선이 자랐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관점이 생겼습니다. 창밖의 나무를 보며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나무는 빨리 자라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 계절에 꽃을 피우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않는다고. 그저 자신의 시간에 맞춰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운다고. 나 역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다고 바라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나 자신을 공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나에게도 나만의 시간이 있고 나만의 속도가 있고 나만의 계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침묵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글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며 사건과 자신을 구분하는 연습을 글쓰기를 통해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의 방대한 저술은 단순히 학문적 업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스스로를 지켜낸 흔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건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 감정과 판단을 구분하는 연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자리를 만드는 연습 말입니다. 오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는 해석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다면 그것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는 해석입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실패자야는 해석입니다. 사건을 사건으로 두십시오. 해석을 더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신을 공격하는 해석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멈추십시오. 바쁘게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끊임없이 돌아가던 생각을 멈추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던 그 목소리를 멈추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은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의 가치는 성공이나 실패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에게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건과 자신을 분리할 줄 알았고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당신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대를 품고 삽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기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 정도 결과는 나와야 한다는 기대,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기대. 이 기대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분노하고 자책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되리라 믿었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정약용도 처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유배를 떠날 때 그에게도 수많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대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어두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기로. 이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언젠가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에 매달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삶은 비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정약용의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언젠가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을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라는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확실한 현재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자식이든 양반의 자제든 가리지 않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삶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배움의 기쁨이 빛날 때 정약용은 자신이 지금 이곳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에는 기록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갖춰야 할 덕목과 자세를 세밀하게 기록한 목민심서, 나라를 경영하는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경세유표, 형벌을 다루는 공정한 원칙을 담은 흠음신서. 이 방대한 저술들은 모두 유배지에서 탄생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지식을 활용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책을 읽을 것이고 그 지혜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쓰일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에는 사유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마음을 살피고 삶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은 하루였지만 그 하루 속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숨쉬고 생각하고 배우고 나누는 것.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르치고 기록하고 사유하는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직함도 없었습니다. 명함에 쓸만한 화려한 지위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감각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전에 한양에서 벼슬을 할 때는 어땠을까요?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을까요? 권력과 명예를 좇느라, 정치적 입지를 다지느라, 남의 눈치를 보고 줄을 서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정약용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부여한 역할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에게 목적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어제의 실패나 내일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추구한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그 기준 앞에서 그의 인생은 실패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실패자라고 불렀을지 모릅니다. 권력을 잃고 지위를 잃고 자유를 잃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약용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을 매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날이 쌓일수록 그의 삶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 남들의 평가가 어떻든 그는 자신의 기준으로 성공적인 하루를 살아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찾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남들이 정한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선택한 삶의 기준. 그것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어떤 외부의 평가도 당신의 삶을 실패로 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성공보다 중요합니까?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삶도 정약용처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약용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란 무엇입니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인생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측정되어야 합니까?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외부의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나고 유배형을 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지만 정약용은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잘 되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였습니다. 남들보다 높이 올랐는가가 아니라 오늘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가였습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가르치고 기록하고 사유하는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았지만 그 하루하루는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고 나서 그가 남긴 것은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자라고 불렀지만 역사는 그를 위대한 학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약용 자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당신의 삶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정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이 선택한 기준입니까? 남들의 시선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눈으로 당신을 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은 너무 쉽게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라고요. 하지만 이 판결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내린 임시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장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들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정약용처럼 기준을 바꾸어 보십시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성취가 아니라 태도를,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중심에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같은 하루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같은 상황도 다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사건과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오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원하는 곳에 있지 않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당신이 내린 판단은 오래 머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신을 공격하는 판단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멈추십시오. 바쁘게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끊임없이 자신을 재촉하던 목소리를 멈추고 그저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은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에게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엇보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 이 정도는 이루어야 한다는 기대, 이 나이면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언젠가의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의미를 찾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 기준 앞에서 당신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정약용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쓰일지는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세상의 판결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선택으로 말입니다. 여기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있습니다. 이곳은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들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을 나누는 곳입니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때, 혼자 있는 밤에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이곳을 찾아주십시오. 인생은 끝을 말하기보다 지금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업입니다. 완벽해지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업입니다. 높이 오르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깊이 내려가기 위한 수업입니다. 오늘 정약용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당신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상의 기준으로 잠시 평가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기준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는 목소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작은 위로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참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성공한 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한 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수업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